여러분, 혹시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이 억제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 소화기 외과 명의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입니다. 30년 넘게 4,000건 이상의 암 수술을 집도한 저자는 수술과 항암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암 환자들의 식생활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염분을 제한하는 식사법이 실제로 많은 환자들의 암 진행을 억제하고 심지어 암이 사라지는 사례로 이어졌다는 경험을 전합니다. 이 책은 암 환자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도 희망은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당신의 노력과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암은 사망 원인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질병입니다. 저는 암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소화기 외과라는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소화기관은 전체 병의 절반가량이 발생하는 장기로 특히 암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제가 의학을 공부하던 당시만 해도 암은 수술로 잘라내서 고치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소화기 외과야말로 암을 고치는 선봉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수십 년 동안 외과 의사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외과 의사가 된 지 30년째가 되는 2000년까지 제가 집도한 수술은 약 4,000건으로 이 중 절반이 소화기암 수술이었습니다. 환자의 암덩어리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이 암을 고치는 가장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라는 현대의학의 3대 요법만으로는 암을 고치는데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막연하게 갖고 있던 이 생각은 2002년에 실시한 암 환자 추적 조사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수술한 환자를 추적 조사하는 것은 수술 성적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조사한 것은 저와 동료 의사들이 수술한 1,406건의 소화기암 병리였습니다. 조사 결과 5년 생존율은 52%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48%는 5년 안에 재발해서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유는 5년 생존율을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생존 확률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사망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걸까요? 저는 치유 확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주목한 것이 1994년 무렵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암과 식사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수술로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던 말기암 환자 중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속에 암이 남아있는데도 정기검사 때마다 결과가 좋아지고 건강해져 갔습니다. 화상 진단에서도 암이 점점 작아지거나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식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은 환자마다 차이가 났지만 채소나 과일 등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고 동물성 식품이나 지방, 염분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실마리가 있다고 보고 암 환자를 위한 식사요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문헌을 섭렵하고 이 분야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공부하면서 원하는 환자들에게 서서히 식사요법을 도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암의 효과적인 식사 규칙을 확립했습니다. 식사 지도를 시작한 후 저는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이 억제된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놀라고 있습니다. 암 식사요법의 핵심은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고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염분은 제한하며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저는 현재 식사 지도를 바라는 환자들에게 연구의 성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전문인 위암, 대장암, 간암 등의 소화기 암뿐 아니라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악성 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다가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듣고 갈 곳을 잃었거나 호스피스에 가기 직전에 찾아오는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기암 환자라도 세심하게 식사를 지도하고 정성 어린 치료를 한다면 60에서 70%는 상태가 호전됩니다. 특히 식사요법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70에서 80%까지 개선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라는 현대의학의 3대 요법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대 요법은 암 진단이 내려지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치료 수단입니다. 저 역시 여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전문 분야인 소화기암 이외의 암은 해당 전문의에게 진료를 부탁하고 저는 식사요법 위주로 지도합니다. 하지만 영양, 대사, 면역 같은 환자의 신체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3대 요법에만 의존한다면 암 치유율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영양 상태와 대사를 조절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식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3대 요법을 적절히 조합하면 치유율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환자의 생활의 질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이 책에서는 저의 연구 성과와 치료 경험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암을 치료하는데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년에서 1년이 중요하다. 식사요법이라고 하면 보통 섭취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 단백질은 몇 그램 섭취, 지방은 몇 그램 이하처럼 숫자로 지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가 지도하는 암 식사요법은 이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즉, 영양소별로 어떻게 섭취하는지를 숫자로 자세하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의 기본 방침을 알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식사하도록 지도한다. 따라서 칼로리 계산을 철저하게 하거나 식품의 양을 일일이 측정해서 요리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염분이나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등은 엄격하게 제한한다. 반면 채소나 과일, 특히 생채소는 주스나 샐러드로 최대한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그전까지 채소나 과일은 적게 먹고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던 사람일수록 식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견디기 힘든 일이다. 물론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다니 무슨 낙으로 사나 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낙담할 필요 없다. 평생 동안 식사 제한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기간을 정해서 해도 된다. 나는 식사 제한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한다. 반년이나 1년, 아니 100일도 좋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그 다음은 조절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내지 못할 것 같아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생긴다.
적어도 반년, 가능하면 1년간 철저히 식사 지침을 지켜보자. 체질이 몰라보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검사 결과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태를 보면서 식사 제한을 서서히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완화시키는 것일 뿐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먹는 즐거움은 다시 찾을 수 있다. 체질이 개선되면서 전에는 그렇게 즐기던 기름기 많은 음식이 끌리지 않거나 거의 손이 안 가던 채소가 맛있게 느껴지는 등 입맛이 변하기도 한다. 그러면 식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암 식사요법은 반년에서 1년이 중요하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 바란다. 염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맛을 낼 수 있다. 내가 지도하는 암 식사요법의 기본 원칙은 8가지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염분 제한이다. 하루에 몇 그램 이하라는 기준은 없고 염분의 양을 제로에 가깝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장에서 설명한 대로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리거나 악화될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지기 때문이다. 염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나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우리는 염분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즉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의 섭취량이 제로가 된다면 우리 몸은 위험해진다. 그러나 보통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자연식품, 특히 해조류나 어패류 같은 해산물에 충분히 함유되어 있다. 식빵에도 100g 중에 나트륨이 1g 들어있다. 격렬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외에 따로 염분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즉, 조미료용 염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염분은 적게 섭취할수록 우리 몸에 좋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염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염분의 양을 절반으로 줄인 소금이나 간장을 아주 조금 사용한다. 무침이나 회에 사용할 때는 저염 간장을 식초나 레몬즙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좋다. 50세가 되었을 때 나 역시 염분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이 방법을 써오고 있다. 외과 의사에게 특히 중요한 시력을 보호해서 앞으로도 무리 없이 수술하기 위해서다. 백내장에 걸리면 건강한 눈에 비해 각막에 있는 세포 속의 칼륨이 9분의 1로 줄고 나트륨은 2.5배 늘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백내장 같은 눈의 노화 현상을 예방하려면 채소 등으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동시에 염분을 제한해야 한다. 나는 나만을 위한 간장을 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닌다. 저염 간장을 같은 양의 식초로 희석한 것인데 보통 간장에 비해 염분의 양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하기 때문에 염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초를 곁들인 덕분에 충분히 맛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만의 간장을 활용해서 염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을 한 덕분에 나는 63세가 된 지금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고 시력도 양쪽 모두 1.0을 유지하고 있다. 염분을 제한해야 하는 암 환자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방법이다. 식초 외에도 다시마, 멸치 등을 우려낸 국물로 맛을 내거나 고추장이나 산초 열매 같은 향신료나 생강이나 파처럼 향이 나는 채소를 활용하면 아주 적은 양의 염분으로도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절임이나 젓갈 종류는 물론 어묵이나 햄, 소시지 등에도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공식품은 섭취하지 않는다. 식재료는 원칙적으로 신선한 것을 사용한다. 적어도 반년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다. 두 번째 기본 원칙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제한이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동물성, 특히 네 발로 걷는 동물의 단백질과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암이 쉽게 유발되고 악화된다. 흔히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지방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중국 연구의 저자 콜린 캠벨 교수는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식품 중에서도 발암 성질이 가장 강하다고 주장했다. 육류를 매일 먹으면 대장암의 발생률이 2.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나는 암 환자들에게 식생활을 지도할 때 적어도 체질이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완전히 금지하고 닭고기나 생선도 최대한 제한한다. 체질이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란 적어도 반년, 가능하면 1년 정도 엄격히 식사 제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은 부위뿐 아니라 붉은 살까지 포함해서 절대 먹지 않도록 한다. 이 기간에는 닭고기나 생선도 되도록 피한다. 그러나 닭고기의 부위나 생선 종류를 선택해서 일주일에 한 번쯤 평소 먹던 양의 절반 정도 먹는 것은 괜찮다. 닭고기는 껍질을 벗겨서 먹고 지방이 거의 없는 가슴살 부위가 좋다. 생선을 먹을 때는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 살 생선은 피한다. 참치나 가다랑어의 살이 붉은 것은 철을 함유하고 있는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성분 때문이다. 붉은 살 생선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철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그만큼 산화도 빨리 일어나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암 환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수술로도 절제할 수 없었던 식도암이 식사요법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크기가 75%나 줄어든 환자가 있었다. 경과가 무척 좋았기에 이른 봄부터 집에서 요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듬해 설에 명절 분위기를 느끼느라 평소에 좋아하던 참치뱃살을 먹고 술까지 마시면서 결국 식사요법을 중단해 버렸다. 그 결과 암이 재발해 안타깝게도 넉 달 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일로 나는 식사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붉은살 생선은 민감한 시기에 있는 환자에게는 위험한 식품이다. 따라서 참치나 가다랑어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반년은 금식한 후에 조금씩 먹도록 하자.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생선은 광어, 가자미, 연어 등 차가운 물에 사는 생선이다. 연어는 원래 흰살 생선에 속하지만 산란기가 되면 붉은색을 띠는데 이것은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로 참치의 붉은살을 만드는 성분과는 달리 항암 효과가 있다. 한편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를 섭취할 수 있어 좋지만 검붉은 살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선할 때 조금씩만 먹도록 한다. 이 외에 오징어, 문어, 게, 굴은 적은 양이라면 먹어도 괜찮다. 어패류의 내장은 타우린이나 여러 가지 효소와 대사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똥 꼴뚜기나 뱅어, 미꾸라지처럼 크기가 작은 것은 통째로 먹는 것이 좋다. 하지만 소금에 절이거나 말린 것은 염분 함량이 높으므로 조금만 먹는다. 달걀은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것을 하루에 한 알씩 먹는다. 달걀은 넓은 의미로 동물성 식품에 포함되지만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달걀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고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푸대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뛰어난 건강식품이다. 따라서 적당한 양을 섭취하면 별 문제 없다. 그 대신 품질에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 좁은 닭장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방목을 하고 곡류와 조개 껍데기를 먹여서 건강하게 키운 닭이 나은 알이 좋다. 달걀 알레르기는 많은 경우 닭에게 모이로 주는 생선가루 속의 산화 지방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닭이 낳은 알은 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암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 요즘에는 제품을 누가 생산하고 가공하거나 유통했는지 그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달걀은 이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포장 용기에 쓰인 생산자나 판매업자의 정보를 찾아보고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알은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지만 몸을 생각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하루에 한 알 정도만 먹는 것이 좋다. 암 식사요법의 핵심은 대량의 채소, 과일 주스. 암 식사요법의 세 번째 원칙은 과일과 채소를 대량 섭취하는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은 신선한 주스로 섭취한다. 암 식사요법에서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이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암을 개선하려면 염분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칼륨을 섭취해야 하는데 칼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따라서 이것을 매일 듬뿍 먹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이유는 채소와 과일에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C, 클로로필, 엽산, 유황 화합물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물질을 피토케미컬이라고도 부르는데 요즘에는 암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채소와 과일은 이러한 피토케미컬과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채소와 과일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신선한 상태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이들 효소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소화력이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효소나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되므로 되도록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채소를 그냥 씹어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주스로 먹는다. 대량의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짜서 주스로 먹는 것은 암 식사요법의 핵심이다. 호시노식 거슨요법을 개발한 호시노 선생은 채소 주스를 듬뿍 마시는 것은 항암제 효과와 맞먹는다고 말했을 정도다. 암을 억제하고 암이 발생하는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양으로는 안 되고 100% 주스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한다. 이 중에서 절반이나 일부는 주스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섭취해도 좋다. 즉 적어도 1리터는 주스로 마신다. 그리고 주스는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 그때그때 짜서 바로 마신다. 나는 이번 환자의 식단에 하루 35g의 채소 요리를 포함시키며 희망자에 한해서 채소 과일 주스를 500에서 1000ml 제공한다.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스 외에도 샐러드로 먹거나 뿌리 채소는 갈아서 먹는다. 하지만 일부는 삶거나 수프로 만들어 먹어도 괜찮다. 채소와 과일은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고른다.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을 듬뿍 가지고 있다고 해도 농약을 사용했다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뿐이다.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재배한 것은 가격이 꽤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되도록 제철에 나오는 것을 두루두루 먹는다. 예를 들어 채소라면 양배추, 양상추, 샐러리, 파슬리, 시금치, 소송채, 배추, 청경채 등의 잎채소, 토마토, 오이, 피망, 브로콜리처럼 열매나 꽃 부분을 먹는 채소, 당근, 우엉, 순무, 양파 같은 뿌리채소 등 뭐든지 좋다. 과일은 레몬이나 귤, 그레이프 프루트 등의 감귤류, 사과, 키위, 바나나, 그리고 계절에 따라 딸기, 감, 포도, 수박, 메론 등 자신이 좋아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이 중에서 레몬은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암 식사요법에서는 특히 중요한 식품이다. 하루에 2개는 반드시 먹도록 하자. 먹는 방법은 그대로 먹거나 과일만으로 또는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주스로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자신에게 맞는 배합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암 환자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U가 많은 푸른잎 채소 주스나 당근 주스다. 여기에 사과나 감귤류를 섞어 마시면 맛도 한결 좋다. 주스를 만들 때는 믹서보다 주서를 사용한다. 믹서로 분쇄하면 주서로 짤 때보다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이다. 주서 중에서도 자르지 않고 짜는 압착식 주서를 추천한다. 나는 감귤류 전용으로 압착식 주서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편리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애용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이 주서로 그레이프 프루트와 레몬을 각각 2개씩 짜서 꿀 2큰술을 섞어 마신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대량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아침 식사 대신 푸른잎 채소와 과일 주스를 듬뿍 마시고 점심에는 채소 샐러드와 과일을 곁들이며 저녁에는 당근 주스와 채소를 갈아 먹는 등 일정한 형식을 정하면 습관을 들이기가 훨씬 쉽다. 주식은 현미나 통밀빵으로. 암 식사요법의 4번째 원칙은 배아 성분이나 콩류 섭취다. 배아 성분을 섭취하라는 것은 현미나 통밀가루로 만든 빵 등을 먹고 곡물의 배아, 즉 씨눈을 섭취하라는 뜻이다. 쌀이나 보리의 씨눈에는 식물이 싹이 트고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효소가 듬뿍 들어있다. 즉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을 비롯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의 한 종류인 리그난과 피트산,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식이섬유 등이다. 이 성분들은 모두 암 증상과 암 체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일부러 이것을 없애고 먹다니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배아 부분을 제거한 정백미나 정백 밀가루로 만든 밥이나 빵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성분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속이 텅 빈 쭉정이와 다를 바 없다. 부디 맛으로만 식품을 평가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서 배아를 통째로 살린 현미나 통밀빵을 먹자. 현미가 도저히 입맛에 맞지 않거나 소화력이나 흡수력이 약한 사람은 배아미를 먹는 것도 좋다. 현미는 벼의 겉껍질만 벗겨내고 쌀겨층과 씨눈은 남아있는 쌀인데 여기서 쌀겨층까지 벗겨내고 씨눈만 남긴 것이 배아미다. 배아미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된 쌀겨층을 제거한 것이다. 영양 가치는 현미보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씨눈이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최근에는 현미의 싹을 틔운 발화현미도 인기를 끌고 있다. 발화현미는 싹이 틀 때 활성화하는 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현미보다 부드러워 먹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미나 배아미, 발화현미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농약 문제다. 곡식은 재배할 때 사용한 농약이 주로 배아 부분에 축적된다. 따라서 현미나 배아미를 먹을 때는 흰쌀보다 더 주의해서 저농약으로 재배한 것을 고른다. 통밀가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주식을 꼭 쌀 종류로 먹을 필요는 없다. 주식 대용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감자, 고구마, 마, 토란 등의 감자류다. 감자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암 식이요법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식품이므로 다른 채소나 과일과 마찬가지로 저농약이나 무농약으로 재배한 것을 고르자.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암을 억제하는 콩과 콩 제품. 채소, 과일, 곡류에 이어서 암 식사요법의 핵심이 되는 것은 콩이다.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교토대학교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선생은 콩이나 콩 제품을 먹고 혈중에 이소플라본이 늘어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은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증식되는 호르몬 의존성 암이다. 유방암 세포가 증식하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전립선 암세포가 증식하려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필요하며 반대로 이 호르몬이 적을수록 암세포는 증식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하다. 또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은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과도 꼭 닮았다.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증식할 때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성호르몬 수용기에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결합한다. 그러나 성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한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면 이들이 암세포의 수용기를 가로채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은 암세포와 결합할 수 없게 된다. 이소플라본이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부를 하루에 한 모씩 꾸준히 먹으면 이러한 암을 80%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콩은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과 깊은 관계가 있지만 이소플라본은 모든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이다. 콩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콩이나 콩 제품은 암 식이요법에서 철저하게 제한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대신해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한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콩이나 콩 제품은 모든 암 식사요법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두부나 두유, 나토, 청국장 등의 콩 제품은 적어도 하루에 한 종류는 먹는 것이 좋으며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는 충분한 양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시리얼을 활용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전립선암을 치료했다. 2002년 가을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톰슨 교수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톰슨 교수는 미국 유학 당시 나의 지도 교수였다. 메일에는 자신이 전립선암 4기로 수술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반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쓰여 있었다. 절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암이 림프절로 전이됐기 때문인데 4cm 크기의 전이암이 대동맥 주변에서 몇 군데나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때는 아직 지금과 같은 식사요법을 확립하기 전이라 식사요법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고다 미스오 선생에게 도움을 청했다. 고다 선생은 즉시 식사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처방전의 내용은 아침은 굶고 점심과 저녁은 잎채소를 짜서 여기에 레몬즙을 섞은 것, 뿌리채소 간 것, 현미, 가루, 두부 반모, 맥주 효모로 만든 영양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이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톰슨 교수에게 보냈더니 도저히 무리라는 답신이 왔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채식에 가까운 생활을 해볼 것이며 아침과 점심은 과일과 시리얼, 요구르트로 하겠다는 결심을 전해왔다. 당시 미국에서는 토마토의 리코핀이 전립선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한창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교수는 여기에 기대를 걸고 토마토를 열심히 먹고 있었다. 이렇게 식사요법을 진행하면서 한 달에 한 번 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니 반년 후에는 전립선 암의 종양 마커인 PSA가 162에서 3으로 뚝 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4cm나 되었던 림프절의 전이암도 1cm로 줄어들었다. 나는 톰슨 교수로부터 기쁨으로 가득 찬 메일을 받았다. PSA가 정상으로 돌아왔네. 주치의는 림프절의 전이암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거의 나았다고 하는군. 하느님과 자네에게 감사한다네. 그 후 교수는 6년을 더 살았다.
주식을 현미로 먹는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으면 톰슨 교수처럼 시리얼로 대신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나의 절친한 친구도 식사요법으로 PSA가 급격히 떨어진 예가 있다. 그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PSA가 5 가까이 급상승했다. 이에 현미 채식과 두부를 중심으로 식사요법을 실시했는데 2주 만에 PSA가 2로 떨어지더니 4주 후에는 1.37, 10개월 후에는 0.89로 내려갔다. 이 정도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유산균은 나쁜 균을 격퇴하는 면역 부활제. 암 식사요법의 5번째 원칙은 유산균, 해조류, 버섯 섭취다.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러한 식품을 천연 면역 부활제라고도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유산균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인간의 장에는 300종류나 되는 장내 세균이 100조 개 이상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장내 세균에는 우리 몸에 좋은 균과 반대로 병을 일으키는 나쁜 균이 있는데 이 두 무리는 끊임없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나쁜 균이 많이 번식하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나 세균, 독소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 암도 쉽게 유발된다. 반대로 좋은 균이 많이 번식하면 나쁜 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암도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도 막아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좋은 균이 바로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하나의 균이 아니라 당지를 먹이로 해서 많은 양의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의 총칭이다. 잘 알려진 비피더스 균을 비롯해 불가리아 균, 아시도필루스 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쁜 균은 대부분 산을 싫어해서 산성이 강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번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산균이 많이 번식할수록 장 속은 산성이 되므로 나쁜 균이 번식하고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유산균 자체를 자극해도 면역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암을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암을 억제하려면 되도록 유산균을 장 속에 많이 번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산균이 함유된 요구르트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처럼 요구르트 등으로 좋은 균을 공급해서 나쁜 균을 억제하는 방법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 그리고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공급해서 간접적으로 좋은 균이 번식하도록 자극하는 방법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한다. 올리고당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당질로 콩, 꿀, 양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충분한 채소와 함께 해조류, 콩, 꿀도 섭취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프리바이오틱스다. 여기에 요구르트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보완하면 장에서는 좋은 균이 효과적으로 증가해 암을 억제하는 힘이 아주 커진다. 이 장에서 설명했듯이 요구르트를 자주 먹으면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요구르트에는 칼륨, 비타민 B군도 풍부해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나는 암 식사요법을 지도할 때 요구르트를 반드시 권한다. 적당한 양은 매일 400에서 500g이지만 이것이 힘들 경우 최소한 300g은 먹는 것이 좋다. 양과 질에 주의하면 우유와 유제품은 건강식이다. 이야기가 조금 옆길로 새지만 요즘 들어 우유나 유제품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모든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우유는 몸에 좋다, 나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마음 놓고 마셔도 될지 주저하게 된다. 나는 이 문제의 열쇠는 양과 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유는 칼슘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히 들어있는 건강식품이지만 유지방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어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비만이나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점심 때는 항상 요구르트 드링크를 500ml씩 마시는데 처음에는 요구르트가 아니라 우유를 마셨다. 같은 외과 의사로서 존경하는 선배가 50년 동안 사과와 우유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정정한 것을 보고 나도 느끼는 바가 있어 50세 이후로는 점심으로 사과 1개와 우유 1리터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유를 마시면 항상 배가 불글불글 거리면서 불안정해지는 데다 반년 후에는 살이 4kg이나 쪘다. 아무래도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우유 대신 요구르트 드링크 500ml로 바꾸었더니 뱃속이 편안하고 체중도 얼마 뒤에 다시 되돌아왔다. 우유를 마시면 뱃속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몸속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젖당 불내증이라고 한다. 최근 유전자 분석으로 카프카스 유전자라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젖당 불내증이 없다고 한다. 북유럽이나 미국에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엄청난 양의 우유도 아무렇지 않게 마실 수 있지만 아시아에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 약 80%가 젖당 불내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구르트의 젖당은 절반 정도가 분해되므로 젖당 불내증인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구르트는 일반적으로 우유보다 칼로리가 낮아 살이 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구르트는 장 속의 좋은 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인다. 이것은 우유에는 없는 장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식사요법에서 적정한 양의 요구르트를 권하고 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유든 요구르트든 건강하게 키운 젖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지방이 산화된 생선 가루처럼 몸에 해로운 사료를 주거나 호르몬제나 항생물질을 투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생산자 실명제 등을 통해 믿을 만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몸 상태가 예민한 암 환자는 반드시 믿을 만한 제품을 구매한다.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라는 뜻의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이 있을 정도로 유제품과 달걀은 다른 동물성 식품과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 천연 건강식품이다. 따라서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적정량 먹는다는 조건을 지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섯의 베타글루칸과 해조류의 후코이단이 면역력을 높인다. 이번에는 요구르트만큼이나 뛰어난 면역 부활 효과를 가진 버섯과 해조류에 대해 알아보자.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부활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것은 한때 의약품으로 인식되어 암을 치료하는데 주사약으로 사용되었다. 나도 써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효과는 별로 없었고 특히 진행암에는 전혀 듣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나노 기술이 발달하면서 베타글루칸을 미립자로 만든 영양 보조식품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을 먹으면 림프구가 늘어나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이것과 효과는 똑같지 않겠지만 버섯을 식단에 넣어 베타글루칸을 자주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조류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 후코이단은 우리 몸속에서 인터류킨 같은 면역물질이 잘 생성되도록 돕는다. 버섯이나 해조류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므로 장 속에 좋은 균이 번식하도록 자극한다. 따라서 채소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 식품이다. 가능하면 식사 때마다 듬뿍 먹는 것이 좋다. 꿀, 레몬, 맥주, 효모도 매일 먹는다. 암 식사요법의 6번째 원칙은 꿀, 레몬, 맥주, 효모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꿀은 오래전부터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왔다. 갖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 등과 함께 꽃가루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꿀에 들어있는 꽃가루는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암 식사요법에서는 하루에 꿀을 2큰술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한다. 채소나 과일 주스에 넣거나 설탕 대신 요리에 이용해도 좋다. 하지만 꿀 역시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요즘에는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 식물에서 채취하거나 항생 물질을 섞은 수입꿀도 유통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추천하는 꿀은 마누카 꿀로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마누카라는 나무의 꽃에서 생산되는 꿀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목초지에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꿀의 품질도 아주 우수하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식품은 레몬이다. 레몬에는 비타민C, 구연산, 폴리페놀, 칼륨 등 암을 억제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적정 양은 하루에 2개 정도로 즙을 짜서 주스에 섞거나 꿀에 타서 먹어도 좋고 얇게 잘라 꿀에 재워 놓으면 먹기도 수월할 것이다. 레몬 역시 가능하면 무농약이나 적어도 저농약으로 재배한 것을 고른다. 그 밖에 암 환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맥주 효모, 정확히 말하면 맥주 효모로 만든 에비오스라는 알약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전부 자연식품이지만 에비오스만은 의약품 외품이다. 고다요법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암 식사요법에도 포함시켰다. 고다요법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해 조사해본 결과 암 식사요법에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효모는 식물과 동물 사이에 위치하는 생물이다. 이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같은 위험은 없고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에 더 가까운 만큼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존재한다. 단백질의 질은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은 식물성 식품보다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쉽게 이용되지만 대신 발암성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에비오스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장점만 갖고 있는 의약부 외품이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암 환자의 식사요법에 아주 적합한 식품이라 할 수 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에비오스를 아침 저녁으로 11씩, 즉 하루에 20알씩 먹도록 권한다. 올리브유, 참기름을 활용해서 지방산을 균형 있게. 암 식사요법의 7번째 원칙은 올리브유, 참기름 활용이다. 동물성 지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식물성 지방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방은 지방산이라는 물질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나 반고체 상태가 된다. 반면에 식물성 지방이나 생선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을 주로 함유하고 있으며 이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의 개수와 결합 위치에 따라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 홍화씨 기름 등의 많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 면실유, 해바라기씨 기름, 옥수수 기름 등의 많은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 아마인유나 들기름, 생선기름에 많은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것들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인은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는 리놀산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름을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외식 메뉴, 스낵 과자 등에 리놀산이 다량 함유된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리놀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으로 부족하면 피부 증상을 일으키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만 극단적으로 섭취하는 식생활은 암이나 생활습관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식물성 지방 자체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물성 기름은 줄이고 되도록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늘려야 한다.
특히 암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물성 지방은 들기름, 아마익류, 차조기 기름 등이다. 그런데 이런 기름은 가열하면 쉽게 산화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샐러드 드레싱 등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열 조리에는 쉽게 산화되지 않는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쓰도록 하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요즘 한창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지방산이 있다. 바로 트랜스 지방산이다. 트랜스 지방산은 자연 상태에도 소량 존재하지만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산은 대부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트랜스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산을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가공할 때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마가린, 쇼트닝, 스낵 과자, 감자튀김, 프로세스 치즈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트랜스 지방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대식세포의 활성을 약하게 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트랜스 지방산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함량 표시제가 시행되고 자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암식사요법에서는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치즈는 젖당이 대부분 분해되어 있어 소화가 잘 되는 유제품이지만 가공 치즈는 트랜스 지방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되도록 천연 치즈를 먹는다. 자연수를 마신다. 마지막으로 암식사요법의 8번째 기본 원칙인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수분은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인의 경우 하루에 2리터가량의 물이 몸속에서 사용되고 교체된다. 따라서 물을 어떻게 섭취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자유롭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그래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히 암식사요법에서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수돗물에는 염소나 불소가 첨가되어 있어 이로 인해 몸속의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 환자뿐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노년층은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되도록 자연수를 마시도록 한다. 물론 가까운 약수터 등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생수를 구입해야겠지만 돈이 들더라도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차선책으로는 성능 좋은 정수기로 수돗물을 여과해서 마시는 방법이 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채소 주스를 대량으로 마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직접 흡수하는 만큼 마실 때는 반드시 자연수나 정수기로 여과한 물을 마신다. 물론 커피나 차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다. 암 식사요법의 8번째 항목에 덧붙일 것은 금주와 금연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적당한 양의 술은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암 환자는 적어도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될 때까지 피해야 한다. 알코올이 소화기관에 벽을 헐고 그 틈으로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쉽게 흡수되기 때문이다. 특히 식도암과 후두암은 술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시면 간세포가 파괴되어 간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해독작용이나 대사에 지장이 생긴다. 따라서 과음은 절대 금물이다. 증세가 호전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술을 마실 수 있으므로 조금만 참고 적어도 반년이나 1년은 금주를 계속한다. 한편 담배는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병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도 백해 무익하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금연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다.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에서는 칼로리 계산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식품의 중량을 일일이 재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8가지 기본 원칙을 충실히 실행하면 결과적으로 하루에 대략 1500에서 1600kcal의 저칼로식 식사를 하게 된다.
동물성 식품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식사요법 때문에 살이 지나치게 빠지거나 몸이 허약해지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대부분은 적당하게 살이 빠져 예전의 몸매를 되찾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진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사증후군도 이 식사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암 식사요법이 이러한 효과를 내는 것은 대사나 장내 환경 등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영양에도 균형이 잡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식사 원칙은 현대의학으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이전에 암 수술을 받고 나왔지만 재발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정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이 불가능해서 식사요법 위주로 암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참고로 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암 식사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의사라면 더욱 좋겠지만 식품 영양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전문가라도 괜찮다. 이 경우는 반드시 의학적인 진단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암 식사요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일단 시작하면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는 각오도 필요하다. 도중에 포기하면 그때까지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해보기를 잘했다.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 때까지 계속해 나가자. 지금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발을 막고 싶거나 암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참고로 식사요법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